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초 1장 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물교환 시스템인데요. 물물교환은 영어로 바터라고 합니다. 물물교환은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자신의 곡물을 어부와 바꿀 때 이 농부는 어부의 물고기를 받고 어부는 농부의 곡물을 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거래 형태가 이 초창기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효율적으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이 물물 교환을 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물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쌍방 욕구 일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범위와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물물 교환 방식이 점점 불편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닭을 가지고 있다면 돼지 한 마리에 몇 마리의 닭이 필요한지 가치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거래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이 화폐는 물건을 교환하는 과정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경제적 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 화폐는 쌍방욕구 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폐를 사용하면 내가 돼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닭을 얼마든지 화폐를 통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죠. 화폐를 사용하면. 화폐가 있으면 거래를 보다 명확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화폐는 분할할 수 있어요. 돼지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폐는 1원 단위로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액 거래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화폐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농산물이나 가축 같은 물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거나 변질될 수 있죠. 하지만 화폐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치를 잃지 않고 저장할 수 있고 또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나 투자에도 유리합니다. 이런 장점들 이외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폐 자체가 가치가 없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뭐 동전이나 지폐 자체는 종이랑 금속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국가나 정부가 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죠. 금은 다른 물질들과 달리 이 산화되거나 부식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황금 유물을 발견하더라도 그 가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화폐로 여긴 거죠. 그리고 금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금은 지구상에서 한정된 자원이에요. 쉽게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금을 얻으려면 우리가 광산에 가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거죠. 이런 희소성을 통해서 이제 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금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녹일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습니다. 금은 이렇게 녹이고 쪼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쉬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금은 그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국의 화폐는
그 나라에서만 가치가 있는데 금은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금은 위에서 이야기한 희소성과 어떤 보편적인 가치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을 투자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금 본위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화폐의 가치를 일정한 양의 금에 고정을 해서 그 금의 양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 본위제에서는 각국의 화폐 가치가 일정한 양의 금에 고정이 되죠. 그리고 해당 국가의 화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 1온스가 20달러라고 한다면 20달러의 화폐는 1온스의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 본위제는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경제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국제 무역 그리고 금융의 이제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 금 본위제를 사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어요. 화폐 발행이 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이 금 본위제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국이 화폐 가치를 금에다가 고정을 해두면 국가 간의 환율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국제 무역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금 본위제에서는 금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 금의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 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화폐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서 필요로 하는 화폐 양이 증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동이 막히게 되는 거죠. 즉, 이 금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가 불황이 있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본위제 하에서는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서만 화폐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금본위제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은 부족해요. 그래서 현대 경제에서는 단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용화폐 제도입니다. 이 신용화폐 제도는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화폐 제도예요. 금본위제랑은 다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금본위제에서는 화폐가 금의 보유량에 따라 발행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화폐 제도에서는 이 금과 같은 물질적인 자산에 연계되지 않고 국가의 신용에 의해서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은 그 자체로는 종이와 금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유통 가능한 화폐로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신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화폐 제도는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경기가 침체될 때 화폐 발행을 늘려서 이제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또 경기 과열 시에는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유동성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화폐 제도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죠.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서 자금을 쉽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신용화폐 제도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팔로우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단점들이 존재를 하냐면, 먼저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신용화폐 제도에서는 금 보유량의 제한을 받지 않죠. 필요에 따라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경제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금 본위제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환율이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 신용화폐 제도에서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서 이 화폐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 폭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거래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수출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 예측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화폐 제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국가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화폐 가치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신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폐와 함께 금융 시스템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죠. 고대 문명에서도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사원이 곡식을 보관하고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어요. 이 시기에는 이제 금을 세공하고 보관해주는 금세공업자, 즉 골드스미스들이 금융 시스템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을 직접 소지하는 것보다 골드스미스에게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골드스미스들은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금 보관증을 발급을 해 주었는데요. 이 보관증이 일종의 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보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관증이 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 대신에 이 보관증을 거래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보관증이 마치 현대의 화폐처럼 사용되었고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골드스미스들은 단순히 금을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대출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드스미스들이 자신이 보유한 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골드스미스들은 자금을 보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금 운용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점차 발전해서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현대 금융 시스템은 이 초기 보관증 시스템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더 복잡한 금융 도구와 서비스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은행은 예금, 대출, 결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이 골드스미스들이 보관된 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일부 이자를 또 지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대출을 촉진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골드스미스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금의 양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관증 발행이 그러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골드스미스들은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경제 활동을 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연하게도 이런 방식은 큰 리스크가 있죠. 뭡니까? 이제 만약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관증을 가지고 와서 금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보유한 금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대에서는 뱅크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뱅크런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금융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일종의 부당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큰 것을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골드스미스들이 이러한 부당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금고와 장부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금을 골드스미스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보관증이 발행되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투명성을 이용을 해서 골드스미스들은 부당 수익을 챙기게 되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있는데요. 이제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17세기에 스웨덴과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668년에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리스뱅크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1694년에 이제 영국에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본격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란은행의 설립 배경에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란은행이 전쟁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영란은행은 금세공업자들과 이제 금융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금융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이 됐는데 나중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화폐 발행 권한을 또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영란은행의 설립 이후에 이 중앙은행 방식이 각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를 걸쳐서 유럽과 미국이 중앙은행을 설립을 했고 이 자국의 통화 공급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System, Fed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1907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당시에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고 뱅크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어서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1913년에 연방준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연방준비제도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이 민간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주주로서 출자를 하는데 실제 운영과 정책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의 운영과 정책 결정은 연방준비이사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담당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미국 정부는 필요할 때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즉 연방준비제도는 정부의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화 정책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화폐 제도와 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용화폐 제도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자산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용에 의해서 가치를 보장하는 그러한 화폐 제도입니다. 이런 신용화폐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 버블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화폐 제도와 은행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신용창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한 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용이 과도하게 창출될 위험이 있는데요. 이 신용이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급증을 하고 경제 위기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 뱅크런과 같은 심각한 금융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은행의 예금자들이 몰려와서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은행은 예금의 정체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하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신용창조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이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걸 시도를 했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업은행들이 대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 즉 서브프라임 계층에까지 높은 이율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거죠. 그리고 주택시장에 버블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서브프라임 고객들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를 했는데 대출 상환 능력은 낮은 고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본격화되게 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연체가 되었는데 이게 은행이랑 투자기관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된 거죠. 이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결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파산 이후에 은행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신용 경색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런 문제들이 확대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인플레이션과 신용 창조에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3 신뢰기관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 신뢰기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시 시대에는 이런 거래가 소규모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규모가 커지고 상품이나 대상도 다양해진 거죠. 거래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신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겁니다. 특히 국제무역이나 원거리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도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B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B가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B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A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A와 B 간의 어떤 이 신뢰만으로는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신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중개자 제3의 기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제3 신뢰기관의 후보로 가장 적합한 게 누구겠습니까? 개인이 제3 신뢰기관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상업은행이 이러한 제3 신뢰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제3 신뢰기관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보장을 하고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계약서 작성이라거나 계약 이행 보증이라거나 그리고 자금의 안전한 전달 등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3 신뢰기관이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한 대규모 거래와 이제 복잡한 계약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3 신뢰기관은 거래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수수료 비용 문제입니다. 제3 신뢰기관은 거래를 보증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할 때 이자를 부과하게 되고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도 제3 신뢰기관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료의 일환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제3 신뢰기관이 개입을 많이 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증가를 하고 거래 비용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제3 신뢰기관이 거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 승인 과정이나 신용평가 절차 등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되면 빠른 처리가 필요한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수수료 비용과 처리 시간 문제는 사실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 도덕적 해이는 사실 우리가 제3 신뢰기관을 이용하는 그 목적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에서 제3 신뢰기관,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 기관들이 가지는 권력과 책임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을 합니다. 즉, 제3 신뢰기관이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아래에서 이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정부와 연계를 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한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또 이를 이용을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고 자산 시장의 거품을 초래한 겁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이 낮은 금리에 따라서 위험성이 큰 자산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부실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가 이제 발생합니다. 구제금융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나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죠.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체는 바로 국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신뢰기관에 대한 위험성과 맞물려서 등장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퍼펑크입니다. 사이버펑크가 아니라 사이퍼펑크예요. 이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등장한 운동인데 바로 이제 암호를 의미하는 사이퍼와 펑크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이 사이퍼펑크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의 감시, 통제에 저항하려는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퍼펑크 운동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이 운동은 암호기술, 그리고 익명 메일링, 디지털 서명, 전자화폐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통신과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요. 익명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신원은 감추면서도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은 또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출처를 보장하고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이퍼펑크에서는 신뢰를 중개하는 제3기관이 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전자화폐를 고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2006년 호주 출신의 사이퍼펑크 활동가이자 이제 암호화 기술 옹호자인 줄리언 어산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위키리크스의 목표는 정부와 기업이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비밀 정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 위키리크스는 사람들이 특정 정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위키리크스는 익명의 제보와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정보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요. 몇 가지 큼지막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2010년에 발생한 케이블 게이트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키리크스에서 미국 외교부의 기밀 외교 문서 약 25만 건을 공개한 사건입니다. 이 문서들 안에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보의 투명성과 공익 실현이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동시에 국가 안보와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필요성도 역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줄리언 어산지는 위키리크스 활동으로 인해서 각국의 수사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도소도 다녀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가지게 된 거죠. 이 위키리크스의 활동은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사이퍼펑크 운동의 철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키리크스는 사이퍼펑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투명성을 실현을 하고요. 동시에 암호화 기술과 같은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의 익명성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사이퍼펑크 운동가 중에 데이비드 차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호학자인데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보호의 선구자격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자화폐 개념을 초창기에 제안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차움은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차움은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이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캐시는 데이비드 차움이 1990년에 설립한 디지캐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제안한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캐시는 암호화된 디지털 통화인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이캐시는 블라인드 시그니처,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면 이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숨긴 상태로 은행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를 할 때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캐시는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디지캐시가 결국 1998년에 파산을 했는데요. 이 파산을 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전자결제 시스템의 인프라가 부족을 했고 또 대중적인 인식도 부족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된 거래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당시에는 더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신뢰가 낮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래서 협력을 잘 하지 않았고 법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대규모 유통도 할 수가 없었고요. 금융기관들은 중앙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익명 거래를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의 확산을 방해를 한 거죠. 어쨌든 이 이캐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개념이었고 탈중앙화, 익명성, 디지털 통화와 같은 현대 암호화폐의 핵심 원리를 또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캐시가 비트코인의 탄생의 밑바탕이 된 거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또 익명성을 보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캐시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아담 백이 개발한 해시캐시는 1997년에 이제 발표된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팸 메일 방지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990년대에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스팸 메일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 스팸 메일 발송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스팸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팸 메일로 인해서 사용자와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 큰 부담이 발생을 한 거죠. 아담 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 증명 개념을 적용해서 메일 발송자에게 작업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 해시캐시 시스템에서는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특정 연산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연산을 통해서 다량의 스팸을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팸을 보내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스팸 메일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한계점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 해시캐시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과정에서 상당한 컴퓨팅 자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과 하드웨어 사용 비용이 증가를 한 거죠. 이게 이후에 비트코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이 에너지 소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해시캐시의 작업 증명 요구는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에게 또 어려움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규모 이메일 발송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있을 수 있죠. 스팸 메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입니까?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이메일 발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시캐시의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시캐시가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이 해시캐시에서 생각했던 이슈들은 이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서 채택한 작업 증명 방식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웨이다이는 1998년에 비머니를
제안한 이 백서에서 디지털 화폐가 제3 신뢰기관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머니의 주요 개념이 오늘날의 비트코인과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먼저 이 비머니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상정을 했습니다. 즉 제3 신뢰기관이 없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상호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을 한 거죠. 이 시스템은 분산된 서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요.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사용자들이 서로 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비버니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그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래 기록은 탈중앙화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 거래를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머니는 사용자들 간의 거래가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 내역을 안전하게 기록을 하고 참여자들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비머니도 해시캐시처럼 작업증명 시스템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작업증명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거래 유효성을 검증을 하고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작업증명은 이제 계산 작업을 통해서 거래가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작업증명을 통해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비트코인에서 채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가 된 거죠. 비트코인에서 채굴자들이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과 유사한 그러한 방식이 비머니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머니는 상당히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론적인 기초들을 제공을 했는데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머니의 문제점은 실제로 구현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죠. 개념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머니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긴 했는데 완벽한 탈중앙화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중간에 중앙화된 검증자 그리고 참여자들이 들어가 있기는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현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비머니는 디지털 화폐와 분산형 시스템 그리고 채굴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오늘날의 비트코인 시스템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닉 자보가 제안한 비트골드는 1998년에 고안된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전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중요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 닉 자보는 비트골드를 통해서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폐 시스템을 구상을 했어요. 이 닉 자보라고 하는 사람은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특히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금은 희소성이 있죠. 그리고 채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데 이 자보도 디지털 화폐 역시 금과 같은 희소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골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금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채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비트골드는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자가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작업 증명 과정에서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통해서 새로운 비트 골드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금을 채굴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컴퓨팅 자원이 소비가 되는 거죠. 닉 자보는 금처럼 이 비트 골드가 희소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작업 증명의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채굴이 쉬워지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금을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고 한정된 양만 존재를 하는 것처럼 비트 골드도 동일한 원리로 희소성을 갖추도록 한 거죠.
이 비트골드도 기존에 이제 제가 설명한 다른 것들처럼 이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어요. 이 비트골드는 어쨌든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희소성과 같은 이러한 특징들이 비트코인의 이 채굴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현재 비트코인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그 기초를 마련하게 된 거죠. 할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04년에 RPOW, Reusable Proof of Work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암호화폐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 할피니는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백서를 공개를 했을 때 비트코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토시와 협력을 해서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할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의 첫 번째 트랜잭션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2009년 1월 12일에 10개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RPOW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RPOW는 Reusable Proof of Work의 약자입니다. 한글로 표현을 하면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이라는 뜻인데요. 기존 POW 시스템은 일회성이라서 한번 사용한 그 작업 증명의 어떤 결과물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RPOW는 작업 증명 토큰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RPOW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이 된 이 작업 증명 토큰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용자들이 소유한 토큰을 서버에 보내면 이 서버는 해당 토큰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유권을 발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토큰이 또한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큰을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RPOW는 디지털 자산의 중복 소비, 더블 스펜딩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약간 해결하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제안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할피니 이분이 이제 2014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루게릭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이 남기신 업적이 암호화폐 기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 뭐 논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백서는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인물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이 백서는 비트코인의 개념과 작동 방식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를 했고요. 사실상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낸 그러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의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스템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특징을 가집니다.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을 해요. 참여자들이 직접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래 데이터를 묶은 블록들을 다 하나의 체인처럼 묶어서 관리하는 이제 그러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위변조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사용을 하죠. 그죠? 어, 네트워크 참여자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계산을 수행해서 이 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거래를 검증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의 신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중지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동일한 화폐를 여러 번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UTXO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해서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입력, 출력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채굴과 보상 시스템을 설계를 했어요. 블록을 생성한 채굴자들에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보상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참여자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장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을 하는데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부의 투명성을 또한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비가역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된 후에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러한 비가역성이 장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자 암호화폐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제 신원이나 배경은 지금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수많은 추측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09년에 비트코인 코어, 실제 구현 시스템이죠. 비트코인 코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과 기술적 구조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3의 신뢰기관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2009년 1월 3일에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을 했어요. 이 제네시스 블록의 생성과 함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사토시는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프로토콜 개선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부터 2년간 이 사토시가 비트코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포럼이랑 이 개발 커뮤니티 안에서 개발자들이랑 소통을 했습니다. 실제로 프로토콜 개선을 했어요. 2011년 4월에 이런 작업들을 한 이후에 사토시는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I moved on to other thing 이라고 하는, 다른 데로 가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포함된 이메일을 남기고 나서 비트코인 프로젝트로부터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발 작업에 이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와의 소통도 중단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행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은 일본 이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일본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개발자들이 다 뭉친 그룹인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 약 10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가치로 보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아직 사토시의 지갑에서 한 번도 이동된 적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이동이 되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동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가 비트코인 백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토시가 원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중앙은행 그리고 제3 신뢰 기관이 없이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뭐를 지향을 했냐면 탈중앙화 그리고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시도를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백서에 실제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트로덕션 챕터에 있는 문장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한글 해석 내용이 있죠. 자, 필요한 것은 신뢰 대신 암호학적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제3 신뢰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두 당사자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스의 6장 인센티브 챕터에서도 관련된 문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보시면 일정한 양의 코인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금 채굴자가 자원을 소모해서 금을 유통에 추가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의 경우 소모되는 자원이란 CPU 시간과 전기이다 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금 본위제의 원리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 본위제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만든 첫 번째 블록입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더 타임스 3일 1월 2009년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09년 1월 3일자 영국 타임스 신문의 헤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대두되었고 이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구제 금융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사토시는 결국 이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었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탈중앙화 시스템으로서 제안이 된 거죠. 그리고 은행과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화폐는 초기에 물물교환에서 시작을 했고요. 금본위제를 거쳐서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화폐 제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화폐 시스템은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또 출연을 하게끔 하였고요. 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관리를 하고 경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중앙은행, 상업은행과 같은 제3신뢰기관이 출연을 했는데 이 제3신뢰기관은 신용을 창출하고 금융 안정성은 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신용 창조 문제도 역시 같이 야기를 하게 된 거죠.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역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이퍼펑크가 발생을 했죠. 사이퍼펑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의 흐름 속에서 e캐시, 해시캐시, 비머니, 비트골드, RPOW 같은 기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제3 신뢰기관 없이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탈중앙화 시스템의 기초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최종적으로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를 해서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작업증명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디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